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사학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제로 과학인가 이데올로기인가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번 시간 듣고 나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실증경제학을 positive economics라 그러고 규범경제학을 normative economics라 그럽니다. positive 그러면 반대면 negative죠. 이 positive라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실증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normative라는 건 뭐 알죠. norm 그럼 규범이니까 normative하다는 건 규범적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실증적이라는 말과 규범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른가? 우선 규범적이라는 것은 알겠죠. 뭐뭐 하는 게 마땅하다, 바람직하다, 좋다 이런 뜻이 규범적이다 이런 의미죠. 실증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객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실증적이라는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할 때 이런 걸 실증적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거야, 바람직한 거야, 어떤 주장이 들어가고 가치관이 들어간 걸 우리가 규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실증경제학을 독일어로 자인의 경제학이다. 뭐 요새는 독일어를 잘 안 쓰는데 과거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독일어를 많이 독일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더러 있고 해서 자인의 경제학이다. 자인은 독일어로 비동사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as what it is 비동사잖아요. 자인이 이제 is라는 뜻인데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수요의 법칙이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잘 안 산다 이거죠. 안 사야 한다예요? 안 산다예요? 안 산다지. 물가 오르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비싸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실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규범경제학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경제 정책에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정책은 우리가 규범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가치관이 들어가 있죠. 여긴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학을 크게 종류로 나눌 때 두 가지로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경제학을 구분할 때 경제 이론과 경제사와 경제정책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죠? 미시거시 이렇게도 구별하지만 이건 이론 경제학을 구분할 때 저보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구별하는 거고 경제학 전체를 볼 때 이론 경제학과 경제정책과 경제사로 구분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론 경제학은 거의 대부분 전부 다 실증 경제학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의 법칙 이거는 그냥 실증 경제학이에요. 그리고 아까 규범 경제학의 대표적인 게 경제 정책이라고 그랬죠. 경제 정책들은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정당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규범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60년대, 70년대 선성장 후 분배 정책을 취했습니다. 선성장 후 분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분배는 나중에 하자. 왜? 당시 60년대, 70년대 한국 경제는 자원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고 파이를 크게 하는데 경제 성장을 하는데 일단 매진을 하자. 그리고 나서 일단 후세에 가서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좀 골고루 잘 나눠먹고 하는 거 그때 가서 고민하고 일단은 경제 성장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가치관이 지배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당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희생을 한 거죠. 왜? 후손들을 위해서.
보다 경제가 발전한 후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겁니다. 물론 아니 분배를 잘하면 성장은 못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자원이 한정될 때, 투자할 돈이 한정돼 있을 때 그걸 집중적으로 어디다 좀 몰아줘가지고 공장도 세우고 해야지. 그 농갈라서 다 소비하고 말면 무슨 돈으로 공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저축을 좀 강요하고 아껴 쓰라 그러고 그 돈들은 몰아서 몇몇 잘하는 기업들한테 몰아줘가지고 일단 성장부터 하자. 이런 가치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성장 후분배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치관이 들어간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경제 정책은 대부분 규범 경제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사,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는 이 경제사는 실증적 학문일까요? 규범적 학문일까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오늘 하려고 하는 경제사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실증적인 것을 과학이라 그래요. 과학은 되게 실증적이에요. 과학에 무슨 가치관이 안 들어가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다. 흘러야 한다예요, 흐른다예요. 그냥 흐른다예요. 그럼 과학은 다 실증적입니다. 너 물아 너 높은 데로 가야지 왜 낮은 데로 흘러가, 이런 얘기 안 통해요. 그래서 과학은 실증적이고 이데올로기는, 이념은 이건 규범적이죠. 이건 규범적이에요. 또 다른 말로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경제사에는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경제사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제 현상을 다루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증적이죠. 객관적인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걸 왜곡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제일 기본이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경제사는 상당히 실증적 요소가 많습니다. 가정을 전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역사를 또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다 보면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경제사가 도대체 객관적인 실증적 학문이냐 주관적인 학문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죠. 요새 팩션이라 그래요. 팩션. 이런 단어를 요새 이제 뭐 만들어 쓰는데, 팩션이라는 건 팩트 플러스 픽션이에요. 픽션은 뭐예요? 가짜죠. 공상이죠. 허구죠. 근데 팩트는 사실이에요. 팩션은 뭐예요? 팩트에 기초한 픽션. 이걸 우리가 팩션이라 그래요. 크리스티앙 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람세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 람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당시에 이집트 파라오가 람세스 2세예요. 람세스 주니어. 이 람세스 2세의 일생을 다룬 소설입니다. 근데 저 크리스티앙 자크는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역사가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22년간 연구를 했어요. 역사가고 박사고 그러면 학문적인 그 역사서를 써야 되는데, 솔직히 그 람세스는 BC 13세기 또는 15세기로 추정되는데 그때 인물이에요. 근데 그때 역사적 사료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많은 부분들이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역사서를 딱딱한 역사서를 쓰면 이런 학설도 있고 저런 학설도 있고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을 하다가 소설을 썼어요. 그게 저 람세스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굉장히 사료에 충실하게 나름대로 연구해서 썼기 때문에 저 책이 1300만 부나 팔렸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소설인데 5권짜리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요, 허구맹랑한 무슨 무협지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람세스가 저 북방 하고 싸우는데, 히타이트 저쪽하고 싸우는데 뭐 혼자서 코끼리 타고 막
완전히 무협지예요, 무협지. 그리고 그 람세스의 친구로 모세도 등장하고 실제 인물이니까. 그리고 독사를 잘 다루는 친구도 등장하고. 독사를 잘 다루는 친구는 많이 주로 독약을 가지고 이제 하는 천재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무협지 비슷한데 상당히 내용은 사실에 기초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팩션이라 그럽니다. 사실 이걸 읽는 사람들은 역사실과 허구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쉽지가 않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작가의 허구인지 알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람세스 읽어보면 이거 대충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완전 무협지다. 그런 걸 그냥 재미로 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 나오는 상당히 많은 사실들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자주 보는 역사 드라마 있죠. 그 역사 드라마, 광개토 대왕, 하여간 역사 드라마들도 보면 상당히 요새는 많이 고증도 복장이나 이런 게 이제 옛날하고 달리 상당히 사실에 가까워졌다 그러지만 사실 많은 역사 드라마는 허구가 들어가 있어요. 스토리의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아예 자막에 처음에 나오죠. 이 드라마는 허구가 많이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들입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요.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역사 드라마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그걸 진짜로 믿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그래서 역사 드라마 한 나올 때마다 많은 역사가 이게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 어떻게 엉터리로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불평도 하고 비판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시사를 다룬 영화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시사를 다룬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사람들은 진짜 저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은 허구예요. 택시 드라이버라든지 화려한 외출이라든지 카트라든지 하여간 이런 많은 그 시사를 다룬 이제 영화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보면 일정 부분 사실에 기초하지만 일정 부분 또 재미를 위해서 작가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다큐멘터리에도 그래요. 다큐멘터리도 우리가 히스토리 채널 같은 걸 보면 그건 다 다큐멘터리니까 맞겠지 그러고 봅니다. 근데 다큐멘터리 작가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다큐멘터리는 다 꾸민 스토리래. 다큐멘터리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안 돼서 다큐멘터리 그러거든요. 다큐멘터리, 다 꾸민 스토리. 그만큼 거기도 허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개미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나온 게 있어요, 옛날에. 그거 보면 개미가 참 지혜롭고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개미가 일사불란하게 조직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큐멘터리 개미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20개 회사가 납품을 한대요. 그 개미가 저 개미가 아니야. 마치 한 개미가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그걸 짜집기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는 팩트에 기초로 한 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스토리 채널에 나오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러 학자들의 얘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대담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하나 학설이지. 그게 꼭 팩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이렇게 역사와 상상을 넘나드는 팩션이라는 것이 있고요. 요거하고 또 조금 다른 장르로 대체 역사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체 역사 소설은 팩션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아예 노골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반대로 뒤엎어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차라리 이건 괜찮아요. 왜? 확실히 엉터리라기보다 역사적 사실과 반대된다는 걸 얘기하고 나가는 거니까. 주로 과학소설에서 많이 하는데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리비우스 로마사 이걸 보면 최초의 대체 역사 소설이라고 그래요. 티투스 리비우스, 기원전 59년부터 17세기 살았던 사람인데 여기는 리비우스가 아니라 알렉산더가 313년에 이제 동방 원정을 하죠. 그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그래가지고 인도까지 나중에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지죠. 동방 문화와 서방 문화가 합쳐져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그리스와 그 로마 시대에 그 사이 정도 있었던, 그러니까 로마가 아직 1세기에 전 이제 지중해권을 장악하기 이전에 BC 4세기니까 로마는 아직 이제 막 신생 도시 국가고 그 그리스는 이미 이제 상당히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리스 북쪽에 있었던 그 알렉산더는 완전히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동방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 문명, 서방 문명과 동방 문명이 합쳐서 헬레니즘 문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침략 전쟁, 정복 전쟁을 떠나지 않고 서쪽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전제하에서 소설을 꾸린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를 가정했으니까 대체 소설 같이 헷갈릴 염려는 없어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파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 절대주의를 완성시킨 엘리자베스 여왕. 헨리 8세의 딸이죠. 천일의 앤의 그 딸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시대를 다룰 때 우리 공부를 좀 할 텐데. 그런데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스페인이 이제 공격을 해오는데 스페인도 당시 무적 함대, 이슬람을 쳐부셨던 무적 함대가 쳐들어오는데 전 세계는 당시에 당연히 스페인이 영국보다 훨씬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페인이 지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바뀌어서 그때 스페인이 이겼더라면 오늘날 영국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이제 가정하에 또 소설을 전개하는 거예요. 또 대서양 횡단 터널 만세, 이건 뭐냐면 미국이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겨서 이제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강대국이 탄생하게 됐는데 만약에 그때 영국한테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 질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영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미국이 도저히 영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영국과 늘 경쟁 관계에 있던 프랑스가 도와줬으니까 이긴 것도 있지만 더 큰 요인은 영국이 미국 식민지를 경영해서 큰 이득을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독립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영국이 미국을 독립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대서양 횡단 터널을 만들었을 거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됐을 거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대체 소설이라 그래요.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이기고 남군이 져서 미국 연방제가 유지된 거죠. 남군은 연방제를 반대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남군이 이겼으면 오늘날의 미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50개의 주가 각자의 독립된 나라가 돼서 중남미처럼 수십 개의 나라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그런 걸 상정하는 어떤 소설이에요. 뭐 이런 게 뭐 계속 내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역사를 과거서부터 현대로 이제 오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굴복시켰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독일과 일본 연합군을 이제 이겼는데, 자, 만약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패했으면 진주만을 공격하는 일본에 의해서 항공모함이 다 박살이 나고,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이겼더라면, 일본이 당시에 700만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태평양 전쟁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가 지금 60만 그러는데 10배가 넘는 우리나라에 7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이겼더라면 그 후에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 이걸 상정해서 만든 영화인데 자유여신상에 어떻게 돼 있어요? 독일 히틀러 같은 복장으로 돼 있고 희한한 모습이죠. 뭐 이거 다 상상이에요. 상상.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체 소설이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복고일 소설가가 쓴 비명을 찾아서라고 하는 대체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까지 됐어요. 혹시 여러분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2009년에 로스트 메모리즈라고 하는 영화로 상영이 돼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나도 이거 봤는데 한번 볼만해요. 그냥 재미삼아서. 이 스토리는 뭐냐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만 입고 살았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 소설가는 상상의 나라를 펴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이지 유신 당시에 메이지 핵심 멤버 중에서 다 사무라이 출신인데 유일한 문관 출신이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에요. 사실 온건파였어요. 정한론을 반대했었고, 그런데 사무라이들은 다 전쟁 나가서 죽어요. 사실 그래서 이등방문이 사실 귀족 출신도 아니고 양반 출신, 우리 지금 양반 출신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 하사관에 시종을 했으니까 절대 그 양반 출신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등방문이 메이지 유신 당시에 유일한 문관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만약에 이등방문이 안 죽었으면 어땠을까? 복고의 소설가는 아마 온건파가 승리했을 거다. 일본의 그 내부에서. 그래서 이런 그 강경파의 반대를 하는 온건파 거두가 살아 있었더라면 일본이 적어도 만주사변까지는 일으켰을지 몰라도, 왜? 당시에 만주엔 주인이 없었으니까. 중국은 장개석과 노택동이 경쟁하고 있었고 수많은 군벌들이 등장해서 싸우고 있었고 만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그러니까 만주 정도는 일본이 차지했겠지만 사실 조선도 총 한 방 안 쏘고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는 무모한 짓은 안 했을 거다. 온건파가 있었으면. 그랬으면 이 동아시아 정세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 영화를 보면 맨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떤 배경으로 등장하면 일본, 조선, 만주는 한 나라예요. 태평양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죠? 그렇게 가능하겠죠? 태평양 전쟁 안 했으면 일본하고 영국하고 또 일본하고 미국하고 등을 돌릴 일도 없어요. 당시에 일본은 영일 동맹을 맺고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하나가 돼서 러일 전쟁을 할 때 사실 영국이 일본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러일 전쟁은 부동항을 찾아 남하하고 있는 러시아의 팽창 정책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일본을 대리적으로 쓴 거예요. 저 멀리 동쪽까지 우리 군대 가기 힘드니까 일본을 갖다 싸움 붙인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은 서로 카스트로테프트 조약을 맺어서 미국은 필리핀 차지하고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고 밀약을 맺고 좋은 관계였어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원수가 된 거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일본이 미국하고 영국하고 등질 일도 없고,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끝나도 여전히 만주까지 일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본토는 어떻게 됐을까? 이거 상상의 나라이지만 모택동과 장개성은 여전히 거기서 싸우고 땅을 농갈라 가졌을 거다. 뭐 그래가지고 중국이 몇 개로 나눠지고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배경화에서 소설 전개합니다. 재밌잖아요, 그냥 재미로. 그러니까 이건 대체 소설은 팩션하고 또 달라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역사를 반대로 된다면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이제 얘기죠. 여기도 보면 타임머신 얘기도 나오고 뭐 과학 소설 같은 거예요. 아무튼